한 왕이 태어나자마자 왕세손에 올랐고 세 번의 책봉을 거쳐 12살의 왕좌에 앉았습니다. 바로 조선 제6대 왕 단종입니다. 그러나 이 완벽한 이력서는 즉위 3년 만에 피로 얼룩졌습니다. 왜 가장 흠없는 정통성이 가장 빠른 몰락으로 이어졌을까요? 1453년 가을, 한양 도성안 권력의 중심에선 두 마리 호랑이가 서로를 노려보고 있었지만 어린 왕의 곁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통성이 방패가 아닌 빈틈이 되는 순간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종의 즉위는 조선 역사상 가장 완벽한 절차를 거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종의 적장자인 문종의 적장자로 태어난 그는 태어난 순간부터 왕세손으로 책봉되어 세종의 총애를 받았으며 세손에서 세자로, 세자에서 왕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법적인 하자는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한 이력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으니 바로 그에게는 든든한 보호자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1450년 문종이 즉위했을 때 이미 병색이 짙었습니다. 2년 3개월 뒤 세상을 떠났고 12살 소년이 왕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현덕왕후는 단종을 낳다 세상을 떠났고 할머니 소원왕후도 이미 없었습니다. 왕실 여성 중 누구도 어린 왕의 뒤를 지킬 수 없었습니다. 조정은 신하들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문종은 죽기 전 김종서와 황보인에게 아들을 부탁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선 최고의 명신이었습니다. 김종서는 육진 개척으로 북방을 안정시킨 명장이었고 황보인은 세종 시절부터 문물을 다듬어온 문신이었습니다. 이들은 황표정사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신하들이 인사안을 올리면 왕은 노란 점만 찍는 방식이었습니다. 어린 왕을 보호한다는 명분이었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왕의 권한은 형식만 남았습니다. 조정의 모든 결정은 김종서와 황보인이 주도했습니다. 신하들은 이를 충성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대궐 밖에선 다른 해석이 돌았습니다. 신하가 왕을 대신한다는 것, 그것은 영모의 시야처럼 보였습니다. 특히 왕족의 눈에는 그랬습니다. 세종의 아들들은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수양대군과 안평대군이 대표적이었습니다. 이들은 조카가 왕이 된 뒤에도 권력의 중심에서 멀지 않았습니다. 수양대군은 무인의 기질을 지녔고 안평대군은 예술과 학문에 능했습니다. 김종서는 둘 중 안평대군을 택했습니다. 예술과 기질의 왕족이 다루기 쉬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선택은 치명적인 오판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명나라 사신을 맞이하는 역할을 자청했고 권력에 관심 없는 듯 행동했습니다. 활을 쏘고 말을 달리며 무인의 모습만 보였습니다. 김종서는 경계를 풀었습니다. 그러나 수양대군의 집에선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명회, 권람, 홍달성 같은 인물들이 모여들었고 밤마다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노란 점만 찍는 왕 옆에서 진짜 권력은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한양은 사대문 안쪽으로 권력이 집중된 도시였습니다. 경복궁을 중심으로 육조거리가 뻗어 있었고 그 주변에 양반 관료들의 집이 모여 있었습니다. 지금의 광화문에서 종로 일대, 서울 도심 한복판에 해당하는 공간입니다. 이 좁은 지역 안에서 모든 정치적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김종서의 집은 지금의 종로구 수성동 일대에 있었습니다. 경복궁에서 걸어서 10여 분 거리였습니다. 수양대군의 집은 지금의 수성동과 인사동 사이 어디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걸어서 찾아갈 수 있는 거리에 살았습니다. 권력의 중심이 이토록 가까이 붙어 있었기에 한밤의 습격도 가능했습니다. 한양의 인구는 당시 10만 명 안팎이었습니다. 지금의 강남구 인구 절반쯤 되는 규모입니다. 그중 양반 관료와 그 가족은 10,000명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상인, 장인, 노비였습니다. 정치는 극소수의 게임이었습니다. 조정에 나가는 관료는 수백 명, 그 중에서도 실권을 쥔 사람은 수십 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들이 모두 같은 동네에 살았고 서로의 집을 드나들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이 지형을 활용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을 비공식 권력의 거점으로 만들었습니다. 한명회 같은 참모들이 드나들어도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왕족의 집에 신하가 찾아오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김종서는 조정에서만 힘을 썼습니다. 그의 권력은 공식 제도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조선의 통치 구조는 왕과 신하의 균형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세종 시절엔 왕이 강했고 신하들은 왕의 뜻을 받들었습니다. 그러나 단종 시절엔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왕은 어렸고 신하들이 모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상태가 길어질수록 왕족의 불만은 쌓였습니다. 세종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영광을 기억했습니다. 왕이 모든 것을 결정하던 시절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하들이 조카를 앞세워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의 눈에 이것은 질서의 전복이었습니다. 왕족이 신하보다 아래에 있다는 것,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양의 물리적 구조는 이 긴장을 증폭시켰습니다. 모든 권력자가 같은 공간에 있었고 서로를 매일 마주쳤습니다. 조정회의에서, 거리에서, 사교 모임에서 얼굴을 보았습니다. 긴장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1453년 가을, 한양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누군가는 먼저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 첫 칼을 든 사람은 수양대군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속도로 승부를 걸었습니다. 1453년 10월 10일 밤,
그는 김종서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명분은 간단했습니다. 국정을 논의하러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종서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왕족이 신하의 집을 찾는 일은 드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이 열렸고 수양대군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화는 짧았습니다. 수양대군은 철퇴를 꺼냈고 김종서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일격이었습니다. 조선 최고의 명장은 자신의 집 안방에서 죽었습니다. 시신은 거리로 끌려 나왔고 효수되었습니다. 같은 시각 수양대군의 측근들은 황보인과 조정의 핵심 인물들을 제거하고 있었습니다. 살생부는 이미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한명회가 주도한 계획은 정밀했습니다. 제거 대상은 10명 남짓이었습니다. 김종서, 황보인, 조국관, 이양 등 단종을 보필하던 핵심 신하들이었습니다. 이들을 동시에 제거하면 조정은 마비됩니다. 저항할 인물이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획은 그대로 실행되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모든 목표물이 사라졌습니다. 안평대군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김종서와 가까웠고 수양대군의 경쟁자였습니다. 쿠데타 당일 밤엔 목숨을 건졌지만 석 달 뒤 사약을 받았습니다. 명분은 영모였습니다. 실제로 영모를 꾸몄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수양대군에게 위협이 되는 인물은 모두 제거되어야 했습니다. 단종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15살 소년 왕은 밤사이 벌어진 일을 아침에 보고받았습니다. 신하들은 이미 죽었고 조정은 수양대군의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왕은 숙부의 결정을 승인하는 교서를 내려야 했습니다. 거부할 힘이 없었습니다. 김종서는 역적이 되었고 수양대군은 충신이 되었습니다. 이 쿠데타는 현대 군사 용어로 참수작전에 가까웠습니다. 적의 지휘부를 동시에 제거해 조직 전체를 무력화시키는 방식입니다. 56 군사정변이나 12.12 사태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보입니다. 핵심 인물 몇 명만 제거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무너집니다. 수양대군은 이 원리를 500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속도는 정당성을 대신했습니다. 반대 세력이 뭉칠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조정은 하룻밤 만에 재편되었고 저항의 싹은 잘렸습니다. 단종은 여전히 왕이었지만 왕좌는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진짜 권력은 수양대군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2년 뒤 그는 형식마저 바꾸기로 했습니다. 조카에게서 왕위를 빼앗았습니다. 수양대군은 1455년 윤 6월 조카로부터 왕위를 받았습니다. 선이라는 형식을 빌렸지만 실상은 찬탈이었습니다. 단종은 상황으로 물러났고 수양대군은 세조로 즉위했습니다. 조선 제7대 왕이 된 그는 즉시 개혁에 착수했습니다.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신하들이 왕을 좌지우지하던 구조를 뒤집는 것이었습니다. 세조는 집현전을 폐지했습니다. 세종이 만든 학자 집단은 왕권을 견지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세조는 이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6조 직계제를 도입해 6조의 장관들이 왕에게 직접 보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의정부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신하들이 중간에서 권력을 나눠갔던 구조가 무너졌습니다. 모든 결정권이 왕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군사력도 재편했습니다. 진관 체제를 정비해 지방군을 중앙의 통제 아래 두었습니다. 세조 이전엔 지방 군사력이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세조는 이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반란의 씨앗을 미리 잘랐습니다. 중앙군도 강화했습니다. 왕의 친위 부대를 확대해 무력의 중심을 궁궐 안에 두었습니다. 법전 편찬도 서둘렀습니다. 경국대전의 기초 작업이 세조 시절 시작되었습니다. 법으로 왕권을 정당화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세조는 자신이 만든 질서를 제도로 고정시키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치세는 불안했습니다. 정통성의 흠결은 제도로 메울 수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안정을 이뤘습니다. 세조는 전분육등법과 연분구등법을 정비해 조세제도를 합리화했습니다. 농민의 부담을 줄이고 국가 재정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여진족을 압박해 북방을 안정시켰습니다. 건주의 정벌로 국경선을 확고히 했습니다. 통치 능력 면에서 세조는 유능했습니다. 그러나 조정은 계속 피를 흘렸습니다. 1456년 성산문을 비롯한 사육신이 단종 복위를 도모했습니다. 계획은 발각되었고 관련자들은 능지처참당했습니다. 세조는 가차 없었습니다. 단종도 결국 죽였습니다. 상황을 노산군으로 강등시킨 뒤 영월로 보냈고 그곳에서 사약을 내렸습니다. 조카의 죽음으로 정통성 논란의 씨앗을 완전히 없앤 셈이었습니다. 세조의 재위 13년은 강력한 왕권의 시대였습니다. 신하들은 왕의 뜻을 거스르지 못했습니다. 반대 세력은 숙청되었고 제도는 왕을 중심으로 재편되었습니다. 조선은 다시 왕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힘은 대가를 동반했습니다. 세조 자신도 그의 가족도 그 피해 무게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세조는 왕이 된 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실록은 그의 불면을 기록했습니다. 밤마다 죽은 신하들의 얼굴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김종서와 황보인, 사육신의 모습이 꿈에 나왔습니다. 세조는 불경을 읽고 절에 시주했습니다. 그러나 악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부병도 찾아왔습니다. 세조의 몸에는 종기가 생겼고 낫지 않았습니다. 당대 최고의 의원들이 치료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온천을 찾아다녔고 약수를 마셨습니다. 고통은 계속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이를
단종의 저주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조카를 죽인 대가를 몸으로 치르고 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가족도 무사하지 못했습니다. 세조의 맏아들 의경세자는 20살에 죽었습니다. 1457년의 일이었습니다. 세자는 건강했고 총명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세조는 아들을 덕종으로 추존했지만 슬픔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왕위를 물려줄 적장자를 잃은 것이었습니다. 결국 손자인 예종이 왕위를 이었지만 예종도 재위 1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정의 분위기도 무거웠습니다. 세조는 강력했지만 존경받지 못했습니다. 신하들은 복종했지만 충성은 형식적이었습니다. 세종 시절의 조정은 달랐습니다. 신하들은 왕을 진심으로 따랐고 왕도 신하를 신뢰했습니다. 세조 시절엔 그런 신뢰가 없었습니다. 왕과 신하 사이엔 피해 기억이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기음살림의 비판도 시작되었습니다. 세조 생전엔 목소리를 내지 못했지만 그가 죽은 뒤 평가는 달라졌습니다. 김종직을 비롯한 사림학자들은 세조를 찬탈자로 규정했습니다. 의와 명분을 중시하는 유학의 관점에서 세조는 용납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 비판은 조선 후기까지 이어졌습니다. 단종의 죽음은 지워지지 않는 상처였습니다. 영월 백성들은 단종을 몰래 추모했습니다. 사육신의 가족들은 몰락했지만 그들의 충절은 기억되었습니다. 세조가 세운 제도는 남았지만 그의 정통성은 끝내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능력 있는 왕이었지만 올바른 왕은 아니었다는 평가가 굳어졌습니다. 세조는 1468년 52세로 죽었습니다. 재위 13년이었습니다. 그는 강력한 왕권을 만들었고 조선의 통치체제를 정비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것은 제도만이 아니었습니다. 피로 얼룩진 왕위, 저주받은 가계, 지워지지 않는 폐륜의 기억도 함께 남았습니다. 승리했지만 온전하지 못한 왕, 그것이 세조였습니다. 세조의 찬탈은 조선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시기 영국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1483년 리처드 3세는 조카 에드워드 5세의 왕위를 빼앗았습니다. 두 사건의 구조는 놀라울 만큼 닮아 있었습니다. 리처드 3세는 에드워드 4세의 동생이었습니다. 형이 죽자 12살 조카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리처드는 섭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석 달 뒤 조카를 폐위시키고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명분은 조카의 혈통에 흠결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에드워드 5세와 동생은 런던 탑에 갇혔고 이후 행방이 묘연해졌습니다. 역사는 리처드가 조카들을 죽였다고 기록했습니다. 두 인물의 공통점은 명확했습니다. 첫째, 둘 다 능력 있는 왕족이었습니다. 세조는 무예와 정치력을 겸비했고 리처드는 전쟁에 능했습니다. 둘째, 어린 조카의 섭정 역할을 맡았습니다. 셋째, 결국 왕위를 찬탈했습니다. 넷째, 조카를 죽였거나 죽게 만들었습니다. 다섯째, 재위기간 내내 정통성 논란에 시달렸습니다. 차이점도 있었습니다. 세조는 13년을 재위했지만 리처드는 2년 만에 전사했습니다. 1485년 보즈워스 전투에서 헨리 튜더에게 패배했습니다. 세조는 제도를 정비할 시간이 있었지만 리처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왕위를 지켰지만 명예를 잃었다는 점에서는 같았습니다. 리처드 3세 유골은 2012년 주차장 바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레스터 시내 한복판이었습니다. 척추 측만증이 있었고 전투에서 입은 상처가 확인되었습니다. DNA 검사로 신원이 밝혀졌습니다. 500년 넘게 버려져 있던 왕의 시신이었습니다. 세조는 광릉에 묻혔지만 리처드는 주차장 아래 잠들어 있었습니다. 승자의 기록은 패자를 이토록 철저히 지울 수 있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리처드 3세를 희곡으로 만들었습니다. 극 속에서 리처드는 악의 화신으로 그려졌습니다. 조카를 죽이고 권모술수로 왕위를 빼앗은 괴물이었습니다. 이 이미지는 500년간 지속되었습니다. 조선에서도 세조의 평가는 비슷했습니다. 사림은 그를 찬탈자로 규정했고 단종은 비운의 왕으로 추앙받았습니다. 찬탈자의 딜레마는 동서양이 같았습니다. 힘으로 왕위를 얻을 수는 있지만 정통성은 살 수 없었습니다. 세조와 리처드는 모두 이 딜레마를 풀지 못했습니다. 능력은 있었지만 명분은 없었고 승리했지만 정당하지 못했습니다. 역사는 이들을 기억했지만 존경하지는 않았습니다. 왕좌는 얻었으나 민심을 잃은 두 사람, 그들의 평행선은 권력의 본질을 보여주었습니다. 단종은 죽은 뒤에야 왕이 되었습니다. 1457년 영월에서 사약을 받았을 때 그는 노산군이었습니다. 왕의 지위는 이미 박탈된 상태였습니다. 시신은 제대로 수습되지 못했습니다. 왕족을 죽인 자는 영모로 몰릴까 두려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영월 호장 어몽도가 몰래 시신을 거두어 묻었습니다. 그것이 단종의 첫 무덤이었습니다. 복권은 200여 년 뒤에야 이루어졌습니다. 1698년 숙종은 단종을 복위시켰습니다. 노산군에서 다시 단종으로 격상되었고 왕릉도 조성되었습니다. 영월의 무덤은 장릉이 되었습니다. 사육신도 복권되었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이계,
하위지, 유성원, 유흥부는 충신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세조시대 역적이었던 사람들이 조선 후기에는 의로운 신하가 되었습니다. 사림의 역할이 컸습니다. 김종직 이후 사림학자들은 단종을 정통으로 세조를 찬탈자로 규정했습니다. 이들은 의리와 명분을 앞세웠습니다. 왕위는 힘이 아니라 정통성으로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이 관점은 조선 후기 지배 이념이 되었습니다. 단종은 희생자에서 상징으로 변모했습니다. 민간에서도 단종은 추모되었습니다. 영월, 백성들은 단종의 넋을 위로하는 제사를 지냈습니다. 단종제가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종은 비운의 왕을 넘어 민중의 한을 대변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권력에 짓밟힌 약자, 정의를 지키다 희생된 인물로 기억되었습니다. 세조의 후손들도 이 기억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세조의 증손자 연산군은 폭군으로 폐위되었고 성종과 중종도 단종 복권 문제를 놓고 고민했습니다. 세조 계열 왕들은 끊임없이 정통성 논란에 시달렸습니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단종의 정당성은 강화되었고 세조의 찬탈은 비판받았습니다. 역사는 결국 패자의 편을 들었습니다. 세조가 남긴 제도는 조선을 지탱했지만 그의 이름은 존경받지 못했습니다. 단종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지만 후세에 더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힘은 세조가 가졌지만 명분은 단종이 가졌습니다. 이 역전은 유교 사회에서 정통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왕위는 빼앗을 수 있지만 정당성은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단종과 세조의 이야기는 권력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완벽한 정통성은 단종을 지키지 못했고 압도적인 힘은 세조에게 평온을 주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권력의 역설 속에서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단종은 정당성만 있고 힘이 없었으며 세조는 힘만 있고 정당성이 없었습니다. 이 교훈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조직에서든 국가에서든 권력은 정당성과 실력이 함께 있을 때만 온전합니다. 둘 중 하나만 있으면 언젠가 무너집니다. 단종처럼 명분만 있으면 실권을 잃고 세조처럼 힘만 있으면 민심을 잃습니다. 한국 현대사도 이를 반복해 보여주었습니다. 힘으로 집권했으나 정당성을 얻지 못한 정권들은 결국 역사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단순히 권선징악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세조는 악인이 아니었고 단종은 성인이 아니었습니다. 세조는 무너진 왕권을 재건하려 했고 실제로 성공했습니다. 단종은 어렸고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시대의 구조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문제는 개인의 선악이 아니라 권력을 둘러싼 시스템의 취약성이었습니다. 1453년 개유정난은 500년이 넘은 사건입니다. 그러나 권력의 공백, 후계 구도의 불안, 신하와 왕족 간 긴장, 찬탈과 저항의 악순환은 여전히 반복됩니다. 형식은 바뀌었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누가 권력을 쥐어야 하는가? 그 권력은 어떻게 정당화되는가? 힘과 명분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 이 질문들은 아직도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단종은 죽어서 왕이 되었고 세조는 살아서 저주받았습니다. 역사는 결국 정의의 편을 들었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이 희생되었습니다. 권력은 언제나 누군가의 피를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이 비극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힘없는 정당성의 무력함인가? 정당성 없는 힘의 공허함인가? 아니면 둘 다 필요하다는 냉혹한 현실인가?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